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마약,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강력 범죄가 끊임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마약 범죄. 오늘 그 2탄입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의 노후,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잠시 후 뭐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이 행정안전부와 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최대 정년이요. 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2,3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늘어나고요. 육아휴가 같은 경우에도 3년까지 보장될 전망입니다. 네, 행안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인데 공무직이 먼저 65년 정년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직이란 이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돼서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이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정규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정부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55세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확대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가족 돌봄과 육아 시간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임이나 난임 치료 등을 위해서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8세 이하인 그런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서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었던 이 기존 규정에 비하면 큰 변화가 있는 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이번 정년 연장은 이 공무원의 정년이나 이 다른 공공기관 단체 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지만 이를 계기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는 계속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놓고 이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선뜻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여행 지도예요.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표기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 박람회에서 일본 측 부스에 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제공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행 박람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제공이 됐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경덕 교수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지도는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라면서 독도를 다케시마 섬으로 번역하고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고 동해도 일본해로 그렇게 소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와 또 이 직접 제공한 지도를 받았다라면서 이 여행 박람회에서 일본 측이 관광 홍보를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지도를 비치해서 제공하는 건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정식으로 좀 항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 교수도요, 이 지도가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항의하고 또 국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인데 저런 지도를 제공하다니 한국을 우습게 본 거 아니냐, 뻔뻔하게 그지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참 가까워질 말하면 또 참을 견주고 이래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사는 주민들이요, 무려 20일이 넘게 이어지는 대남 방송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 접경 지역은 북한의 오물풍선 그리고 확성기 방송 등으로 긴장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곳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듣고 싶어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무려 20일 동안 기괴한 소리가 이 접경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파주 통일촌 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대남 방송 중에 소음 강도가 가장 세고 동물 울음소리부터 막 새뭉치 긁는 소리하며 귀신 소리 등등 일상생활에 정말 큰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기괴하네요. 네, 귀신 소리 같죠. 어머. 저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한 주민은요, 심지어 수면제, 진정제까지 먹고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좀 하고 잤더니 귀가 짓물러서 귀에 염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간담회에서 호소하는 한 주민도 있었고요. 또 다른 주민 같은 경우에는 기괴한 소음 때문에 정말 이 고문하는 수준이다 라면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정부에 뭐라고 요구했냐,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잠을 좀 잘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좀 마련해달라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이 대남방송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참. 자, 다음 이슈 듣겠습니다. 네, 소방대원의 한 끼 이 급식 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실급식의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처우가 교도소만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서 소방당국이요, 이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소방대원들의 이 급식 실태 굉장히 열악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요, 이 부산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밤새 화재를 진압한 뒤에 소방대원들이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때우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소방대원들의 처우, 저 보세요. 달라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허연 국에 그냥 밥에 계란 후라이 2장에 고추장에 김치, 저런 것들이 이제 점심과 저녁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요, 과거 이 법무부가 공개했던 교도소 급식이랑 비교하면서 아니 소방관들이 범죄자들보다 더 못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게 웬일입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저걸 먹고 그 험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소방관들 급식 단가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급식비 자체는요,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의 정액 급식비는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공무원은 20식 20번을 먹는 걸 기준으로 한 끼 단가가 7,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3교대로 근무하는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30식을 기준으로 해보면 4,666원입니다. 또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국 소방서 중에 가장 단가가 낮은 곳은 대구에 있는 A소방서로 3,112
2원에 불과했고요. 경남 B 소방서는 3,852원, 전북의 C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920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소방청은 1인당의 이 급식 단가와 현장 대원들의 식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급식 인건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한 상황인데요. 3교대를 하면 더 식대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저도 좀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공무원 급식비 7,000원 똑같이. 네. 아니,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일반 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이 하는 일이 같습니까? 그래, 이거를 일선에서 반영을 안 합니까? 그래? 아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자, 여기까지 해야죠. 예. 이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시죠.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쪽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부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비는 남쪽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내립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에 그치겠고요. 대전 20도 등 20도 선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문제는 비구름 뒤로 밀려오는 찬바람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아집니다. 네, 요즘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나가실 때는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슬슬 도톰한 겉옷도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마약 투약 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마약 범죄 그 2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약 범죄 2탄. 앞서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후에 발생한 범죄가 무려 999건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마약이라는 게 이제 정말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구나. 이런 거 이제 기사를 접하면서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에만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보십시오. 네. 지금 여성 덩실덩실 춤을 추죠. 네. 접촉사고를 내고 정차돼 있는 저 차에 차줍니다. 어허. 경찰을 향해서 꾸벅 인사를 하더니 비틀비틀대면서 오세요 인사하죠. 그리고 횡설수설했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신나셨다. 그러니까요. 딱 봐도 한눈에 지금 엘리베이터 보시죠. 엘리베이터에 뽀뽀를 막 합니다. 저렇게 뭔가 약에 취해서 승강기에 뽀뽀새를 퍼붓는 저런 사람들도 있고요. 와. 정말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찜질방 복장을 한 채로 이 편의점 냉장고에 앉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남성 목이 마르다면서 구입한 음료를 막 들이키더니 술 냄새가 난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보니까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마약하면은 영화에서나 나오거나 아니면 범죄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영상에서 보니까 일상생활의 평범한 분들인데요, 딱 보니. 네. 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마약 후 강력 범죄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범행 직후 피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 씨는 즉시 차량을 타고 그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그런데 당일 저녁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뭔가 덜덜 떠는가 하면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네 발로 기기까지 하는 A 씨입니다. 이 경찰 체포 후 간이 마약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세 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성 A 씨 앞서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알고 보니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보셨습니다마는 마약에 취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저런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 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게 네. 너무 끔찍한데요.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도요, 이 A 씨의 행적을 착 추적을 해봤더니 이 A 씨가 범행 직전에 논현동에 있는 한 피부과에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흉기로 위협한 직후에도 또 신사동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 방문했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저번에 지난주에 했었던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랑 비슷한 건데 그때도 병원에서 약을 투여받고 나서 운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피부과 들렀어요. 근데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수면 마취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이 A 씨는 약물을 투약했고요. 이미 약물에 상당히 중독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경찰이 수사해보니까 이 남성 병원에 들렀잖아요. 네. 그 병원에만 상습 투약자가 무려 40여 명에 달했다라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이 CCTV를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물을 투약하러 온 A 씨와 또 다른 환자들의 모습이 CCTV 영상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A 씨가 5만 원짜리 현금을 셉니다. 이어 의료진이 A 씨에게 투약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잠시 뒤 약물에 취한 듯 몸을 벌벌 떨며 이어서는 좀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자, 주차 10일 후에 이곳에 와서 약물을 투약했고요. 또 다른 환자 경련하더니 방금 보신 것처럼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 하고 또 약을 더 달라고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빌기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주사를 더 놓아주자 의료진에게 손가락 하트, 고맙다는 표시겠죠. 손가락 하트를 보내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담기게 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저 사람도 문제인데 병원이 사람 환자 고치라고 있는 게 병원인데 병원에서 저거를 돈 주면 그냥 놔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전 사실 병원이 더 문제고 네. 의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 마약류의 불법 투약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저 마약류가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가 안 됐어요. 이게 전신마취제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 의약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판단하에 수면마취 필요하다, 전신마취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약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의약품으로 처방을 해서 바로 투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나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약물 역시나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신 이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요. 4년 동안 무려 75명의 환자가 몇 번을 맞았냐? 8,921번.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5,400만 원어치의 이 약물을 맞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명이 하루에 56번을 맞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치료용인가요? 그 약물 나쁘지 않습니다. 장사꾼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놔준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거 너무 충격적이고 네.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누리꾼들은 이거는 그냥 의사 면허가 있는 마약 사범이다. 그러네. 마약을 퍼뜨린 근원지가 병원이라니 면허 박탈이 아니라
감옥에 평생 가둬야지. 마약 놔주고 돈다발 세는 병원이라니 지금까지 봤던 어느 사건보다 가장 충격적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앞선 사건은 저렇게 마약에 취해서 흉기 난동을 하고 그냥 거기서 그쳤으니까 다행인데 이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인천의 한 섬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이 수상한 가방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딱 가봤더니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 와, 20대 남성의 시신이 있었던 에?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경찰이 누가 이러한 범행을 했을까 용의자를 찾아서 딱 체포해 보니까 다름 아닌 이 시신의 이 피해자의 지인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3명 중에 2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살해해서 가방에 넣었다는 거네요. 네, 사건의 전말은요, 이렇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심하게 저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뒤에 사소한 문제가 발단돼서 다툼이 생겼고요. 결국 폭행까지 이어진 건데요. 폭행을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해요. 그 후에 쓰러진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요. 결국 피해자가 숨지고 만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때릴 수가 있지? 뒤늦게라도 병원에 이렇게 데려갔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대로 사망하게 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게다가 그렇게 사망을 하자 그 친구를 가방에 넣고 섬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이고 친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그렇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니까 다음 날 새벽에 여행용 가방에 친구 시신을 탁 넣어서 이 선착장에 유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것만 봐도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상황인데 더 황당하고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요. 이후의 행동들이 더 분노가 치밉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니면 친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자신이 폭행해서 사망한 친구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SNS에 올린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약에 취해서 했던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 행동이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SNS에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근데 그래놓고는 피해자의 어머니한테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으려고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온갖 쇼를 다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안 걸리려고 이발하고 옷도 바꿔 입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까지 계속 피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정신은 또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 남성 제대로 처벌 받았습니까? 1심에서는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요. 이 나머지 공범은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범죄가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 형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항소를 했고 피고인들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주장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건 맞다. 하지만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시신 유기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형량이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 공범 같은 경우에도 징역 20년으로 2배 가까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한번 보시면요. 2심 재판부는 환각 상태에서 살해한 후에 은폐할 목적으로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인적이 드문 섬에 유기한 점, 또 마약에 취한 후 저항을 못하는데도 무려 7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또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면서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범죄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서 재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크다라면서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1심에서는
보니까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가벼운 벌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2심에서는 무거운 벌을 줬거든요. 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 본인, 이 피고인한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음주에 의해서 만취했거나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에 이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은폐하려고 막 마시고 약물에 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경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의로 범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하거나 술을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평소에 이전에도 내가 약물을 하거나 술을 마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향이 있어. 이걸 알면서도 약물을 했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감안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약으로 인해 심신 상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10대 아들이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직 상태였던 10대가 흉기를 휘둘러서요, 어머니와 이모를 모두 숨지게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구는요, 왜 그랬냐? 밥을 먹으라는 말에 귀찮아서 먹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어머니랑 이모를 숨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군이 흉기를 휘두르자 함께 있던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고요. 그 사이에 어머니와 이모는 이 시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시군이 19살이잖아요. 네. 이 시군은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군이요, 친구한테 열흘 전에 친구가 건네준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군이 투약했던 이 마약, 굉장히 대표적인 환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약류인데요. 환각과 환청이 들리는 것이 이 마약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마약류를 딱 투약할 경우 이 자신이 천사다라고 말하는 이 환청이 막 들려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마약류인데요. 이 환각 증상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명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약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약의 환각 효과는요,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100배에서 크게는 300배에 달할 정도로 이 환각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인지나 지각의 전반적인 부분, 또 이 기억이나 시간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이 마약류의 특징입니다. 그럼 시군의 이런 행동도 약물의 환각 증상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사고를 치거나 그러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이 문제되는 문제 상황을 만드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마약을 투약한 후부터는 이상행동 증세를 계속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시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시군은 뭐라고 주장했냐? 이 범행 당시에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세상을 그것도 떠났는데 어머니하고 이모 아니에요? 이모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1심에 징역 4년.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다라는 걸 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줄어든 거죠. 이 2심 재판부는 C군이 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만 인정을 했고요.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이다라는 이 피고인 C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게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실. 네. 야 그래도 이게 살인죄가 무죄예요? 그것도 어머니하고 이모를 죽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시청자분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마약류를 투약했다 하더라도 심신 상태로 인정되는 거는 극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각제 가운데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이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1, 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 장애가 올 수 있고 시군이 이 마약류를 1회 흡입한 후에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서 범행 당시에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 이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했고 또 이 시군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는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원심을 깨고 이 징역 2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네, 본인의 손으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호기심에 한번 손을 댔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결과가 와서 다시 한번 그 마약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노인의 다리를 걸어서 보시는 것처럼 넘어뜨린 뒤에 넘어진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 후 노인의 주머니를 뒤지는가 싶더니 주변에 있던 큰 연석을 가져와서 노인을 그대로 내리칩니다. 자,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떠나는 이 남성인데요. 폐지를 줍는 다른 노인과 또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뭐야?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폭력을 휘두릅니다. 와, 저는 저 영상 처음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연석으로 내리칠 수가 있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어떻게 처음에 판단했냐면 이건 묻지마 살인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이 남성 마스크 안에서 웃음기 어린 얼굴까지 발견이 돼서 정말 제정신이 맞나 여전히 마약류에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을 무참하게 해쳐놓고선 웃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도 이 사람이 막 화를 냈다가 또 시무룩해졌다가 감정 기복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관련돼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사건 관련된 진술조차 제대로 전혀 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 결심공판 신문에서는 이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음보살이 이 지역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막으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빨리 가서 막으라고 하더라. 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마약 때문에 약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 이 사건 당일 오전 3시 39분 이 구로구에 있는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에 절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이렇게 노인분들을 발견하고 이 범행에 이른 겁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요. 이 대법원까지 간 결과 징역 3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정말 마약이 자기 자신한테만 해로운 게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정말 이런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쁜 게 말이죠. 이게 마약에 취해 있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라고 미약. 주장을 하지만 길 가다가 건장한 청년한테 덤빈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노인들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핑계 대는 거라고요. 네. 이런 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통계가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5년 동안 마약 투약 후의 2차 강력범죄 999건 중에서요. 교통범죄를 제외한 상해 및 폭행이 173건이고 강간 92건, 강도 39건, 방화 20건, 살인 12건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3건에서 적발된 마약만 해도 769kg, 약 613억 원 상당이다.
야,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요? 일단은 마약 가격이 시세가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10대 마약이 느는 게 또 왜 그러냐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이 마약류를 접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접근이 쉬워졌고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점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마약을 투약했거나 혹은 뭐 판매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초범 같은 경우에 기소유예나 이렇게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말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거기 그 커뮤니티 가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아유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경찰 조사 잘 받는 법 등등 본인들끼리 이런 글들을 막 공유하고 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처벌의 수위가 정말 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요. 1심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1년 미만의 실형, 즉 이 송반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 판결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또 전국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곳이 23곳에 불과한 것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청장은 지난 9월 기존 마약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추가 투입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다고요. 네, 아까 마약 사범 2만 명이 넘어간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인원이 그동안 몇 명이었냐? 38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사 기동대 200명을 추가하도록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기동대가 추가된 인원만큼 뭐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의 현장 단속률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마약을 투약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는 저를 해치는 범죄지 남을 해치는 범죄가 아닌데 제가 왜 실형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본인의 몸도 망치지만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맞아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강력범죄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약을 넘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아이들 가정통신문에조차도 마약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더 퍼지기 전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7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고민은요. 사교육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습니다. 라는 사연 또 고민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학원비 정말 이거 감당이 안. 학원비에다가 학원을 보내기 위한 과외비에다가 와, 아우. 할 말은 많지만. 자, 네.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예. 부담이 아직 없습니다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마이너스 되기 전에 학원을 안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빚내서 학원을 보낸다? 이거 저도 미혼인 입장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맞벌이 부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이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면 사실 그 시간 동안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학원을 가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뭐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또 뒤처지는 것도 부모님이 싫어하시죠. 그때마다 이제 또 트렌드가 되는 학원들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기로 이제 미래에는 이제 컴퓨터가 대세다. 네. 반드시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맞아.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뭐 다녔었죠. GW 베이직 뭐 이런 야, 옛날 사람. 컴퓨터 언어를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실행기지. 지금 생각해
생각해보면 그거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배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막둥이다 보니까요. 아버지랑 이제 4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네. 종합학원, 논술학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사실 더 배울 게 많고 수능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하죠. 아니, 아유, 예전에는 좋아하죠.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이나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요 입학도 전에 유치원이면은 오히려 양반이에요. 그 전에 영유아기에 보내는 학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사실은 국어도 좀 해야 되는데 국어는 안 하더라고. 영수는 기본이고 논술에다가 네. 야 이거 뭐 태권도나 피아노 중에 하나 해야죠. 아이들 또 무용하죠. 거기에다가 또 뭐 무슨 요즘에 또 스피치 학원도 보내. 이야. 아휴 아이들. 아빠 화이팅. 아니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월 소득 10%에서 많게는 40%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와우. 합니다. 서울의 경우 아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98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특히 고등학생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서울 기준 가구 소득의 38.4%를 매월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400 벌면 150 이상은 사교육비로 나가고 25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빠듯한 거 아닙니까? 아이를 저 안 낳으면 몰라도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네. 이거는 사교육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애 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번 사연도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마통이라고 그러죠. 이것까지 쓰면서 학원을 보낸다. 짠하잖아요. 짠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 보다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러다 보니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사교육비가 절정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버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쓰는 돈만 자꾸 많아지니 생활비에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애들은 자꾸 뭘 더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아빠 나 수학 과외 시켜주면 안 돼? 과외? 아이 갑자기 왜? 너 지금 수학학원 다니잖아. 수학학원 내가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 수학학원에서? 뭐 하긴 뭐해. 갔으니까 공부하겠지. 꿈을 꿔 잠을 자. 멍하니 창문 밖을 보고 그냥 멍하고 집중이 너무 안 돼 아빠. 아 이런 건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지 거기서 자느라고 꿈을 꾸냐?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멍을 때려? 나 몰라. 한번 집에 와서 자. 아유 어려워. 애들도 너무 많고 집중도 안 되고 저게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외계어갖고 이상해. 예, 다른 애들은 고등 수학한다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넌 지금 현행도 못하면서 야 어쩜 그러냐? 그러니까 혼자 집중할 수 있게 과외 시켜달라고 과외. 아니 우선 학원을 좀 열심히 다니면서 엄마하고 복습하면 되잖아. 아빠 엄마 수포자야. 아 그랬나? 그럼 저 누나 있잖아. 누나한테 물어봐. 예인 누나? 고3이 얼마나 유세 떴는지 알아? 말 시켰다면 눈에 아주 그냥 찢어지게 쳐져라고 그 큰 눈으로 예민 보스야. 지가 아주 왕이지 왕이야. 아이고 누나한테 너 그 무슨 말버릇이냐? 야 인선아, 너 저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렇잖아. 넌 저 과외까지 시켜줄 형편이 아니야. 조금 더 있어봐. 아니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못해줘? 내 친구 재용이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수학과에 영어 언어민과외까지 하는데 내가 뭐 만화는 말해 수학과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나운서 시험에 수학은 없다. 이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일단 누나 수능 치고 나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냥 누나 학원을 지금 끊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저 수험생인데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끊어? 아니 오히려 예비 고3이면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언제까지 학원에 의지할 거야? 몰라 아빠 나 과외 시켜줘 대학까지 과외 시켜줘. 아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컹합니다. 두 아이 학원비만 17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얼마 전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는데요. 저축은 언감생심이고 대출 갚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부부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고. 아니 이 아들 인선이가 철이 너무 없네요. 고3 누나 학원을 끊어서 자기 수학 과외를 시켜달라 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수포자일 경우에는 너무 미안해서라도 뭔가 끊어주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인선이가 이게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요?
근데 그 학원에서 자기 혼자 멍 때리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거든. 근데 참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학교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학원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이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괜히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는 누굴 닮아서 머리가 돌이냐. 형 누나 반만 쫓아가라 이런 얘기하다가 싸우는데 소장님 이거 빠듯한 형편 때문에 또 사교육비를 이렇게 내야 됐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고 네. 요 집의 사정 이런 거 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 이게 좋은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긴 한데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조르면은 정말 부모님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 진짜 무시 못하죠. 특히 요즘은 이제 아이들 좀 늦게 낳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갑이 넘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비, 뭐 대학 등록금 이것 때문에 허덕이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 댁도 지금 아버지가 5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퇴직이 그러면 한 10년 정도 남으신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이면 최소한 앞으로 뭐 고등학교 졸업까지 4년, 대학교까지 책임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8년 정도? 의대까지 가면 조금 더 길어질 텐데 그러면 정말 노후 준비 전혀 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과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 가족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남편 52세, 아내는 50세 두 부부고요. 월 수입은 외벌이 550만 원입니다. 현재 시가 10억 원의 주택 자산이 있고요.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8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CMA 및 예금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및 성과금으로 연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50만 원의 월 수입에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 그럼 한 달에 갚고 있을 돈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순자산만 보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분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빚을 제외한 순자산을 보면 9억 2,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문제는 빚이 최근 들어서 이 사교육비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우리 있습니다. 아까 인선이 네. 둘째 과외시켜달라고 하지 우리 예인이 곧 대학 입학하지. 네.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지출이 엄청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돈은 들어올 곳이 없어요. 예. 그 있는 돈 그냥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혹시 새는 돈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상황 한번 보죠. 네. 자, 4인 가족의 지출 상황입니다. 월 수입은 앞서 550만 원이라고 하셨고 일단 고정비부터 공개할게요. 고정비 455만 원,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큽니다. 월 120만 원씩 상환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월 3만 원, 보장성 보험료가 5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모임비 10만 원, 그리고 교육비가 170만 원입니다. 남편 용돈 40만 원, 자녀 용돈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 또 정수기든 렌탈료가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뭐 돈이 계속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저 TV 보고 계신 분들은 170만 원? 야, 아이가 고등학교고 중학교인데 170만 원이면 저거는 얼마 안 쓰는 거야. 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실제 그렇고요. 고정비가 지금 455만 원이에요. 크잖아요. 근데 대출금이 있으니까 이거 상환하는데 120만 원 쓰시는 거고 아이들 교육비 170만 원 이것만 해도 이제 29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축은 하나도 못한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 네. 게다가 이게 가족의 식비랑 각종 생활비가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숨만 쉬어도 지금 나갈 돈이고 이 나머지 생활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고정비가 455만 원이었는데 자 455만 원 받고 변동비 155만 원 추가합니다. 생활비가 110만 원, 이 주유비가 15만 원, 그리고 관리비 3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액연금에 매달 30만 원씩 붓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출은 총 64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월 수입이 보니까 550만 원인데 지출이 640만 원. 그러니까 매달 90만 원 정도씩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90만 원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지출 내용을 보면요. 딱히 허투루 쓰는 데가 없습니다. 대출금, 교육비 그리고 4인 가족 생활비 110만 원이면은
이건 아껴 쓰면서 네네.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생활비 4인 가구에 110만 원 쓰신다는 건 아, 굉장히 지금 어머님이 살림을 잘하고 계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는 건 무언가 이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을 더 벌거나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데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이 어머님이 이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은 우선순위를 줄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하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이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없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교육적으로 네. 너 자기주도 학습해! 학원 끊고 몇 달만 참아! 좀만 기다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춘기가 중3이잖아요. 예. 그게 말했다가 사이 나빠질 수 있어요. 부자 관계가 나빠지는 수가 그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3 누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고3 누나 열심히 지금 대입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원을 끊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우선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이분 이제 성과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적게 들어온 달의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평균 소득 대비 이게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살펴보고 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 맞게 저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지출 640으로 나왔는데 더 파악할 게 있나요? 네. 사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월 고정 지출과 이 비정기 지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비정기 지출을 우리가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비정기 지출은 뭐냐면 매달 쓰지는 않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꼭 써야 될 돈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생신, 아니면 명절, 어버이날,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아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커요. 네. 꼭 써야 되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합쳐놓고 봐서 얼마 쓰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앞서 이제 지출 상황에서 보여주신 변동비 같은 경우에 155만 원이었는데 이건 이제 매달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써야 되는 그 비정기 지출 요거를 12달로 나눠서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고정 지출을 더한 값 이게 사실 숨만 쉬어도 나갈 지출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얼마가 나가는지 그렇습니다. 지출액을 파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자, 이제 파악을 했으면 관리를 하셔야죠.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연간 비용부터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그 비정기 지출 있잖아요. 명절이라든가 부모님 생신 이런 거에 대비한 돈이 예를 들어 약 한 달에 뭐 1년에 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00만 원의 여윳돈부터 가지고 뭔가 돈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카드로 할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낸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경조사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들에 대비한 비상 자금도 추가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면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꼼꼼히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고정비에서 가장 크게 나가는 게 이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이게 12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게 시급해 보이고요. 그러려면 대출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잡고 다달이 내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남은 금액이 8천만 원 정도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9천만 원으로 추가 대출을 1천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 우리말로 주담대 받아서 마통을 감는다. 네. 예, 근데 소장님 이거 돌려막기 아닌가요? 네. 돌려막는 거 아닌가요? 돌려막기긴 한데요. 그렇게 돌려막기라고 하면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이거 주담대 이자율이 훨씬 더 낮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대환한다.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높은 이자가 붙는 대출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마통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마통을 갖고 나면 월 상환액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대출 금액을 더 받으면 월 상환액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상환 기간을 좀 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는 대략 상환 기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 대출을 1,000만 원 받으면서 8천에서 9천으로 잔액은 늘어나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되 그 대출 받는 기간을 뭐 20년이나 30년 이렇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잡게 되면 9천만 원을 상환할 때 한 달에 52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고요. 이걸 30년으로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와, 40만 원이면 120만 원씩 갚던 대출금이 3분의 1로 딱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네요. 오. 근데 이분이 지금 52세고
아무리 이제 길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 10년? 네. 남았어요. 직장 생활이. 근데 주담대를 2, 30년 받는 거 이거 괜찮겠습니까? 아, 사실상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가 되실 때까지 이걸 갚으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갚자 이건 아니고요. 당장에 이제 적자 구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목적이 좀 큽니다. 이후에 적자 구조가 좀 개선되고 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모으는 돈이 생긴다면 돈도 모으시고 그다음에 그럼 여유가 생겼을 때 주택담보대출도 천천히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이 평생 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급한 불부터 끄자. 맞습니다. 전문가네. 잘하는데? 칭찬받아서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기분 좋네. 자, 그럼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네. 소장님 실력 있으시잖아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자, 성과금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금이 매년 2천만 원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거 월별로 나눠서 주면 참 좋겠는데 성과금 이렇게 큰 돈 딱 들어오면 사람인지라 소고기도 그렇죠. 먹고 싶고 네.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싶고 이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돈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활용하시거나 뭐 빚 갚거나 아니면 지출을 하는데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는 비상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비상금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우 지금 대출이자 나가는 게 더 큰데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빚부터 갚다 보면 비상금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비상금이 필요하면 또 비싼 이자를 내면서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연간 비정기 지출 이 금액 플러스 한두 달치 월급 정도는 비상금으로 좀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예 좀 여유 있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네. 새 출발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여유 있게. 예, 여유 이분 있게. 직장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직장인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요 찬스 한번 싹 쓰면은 비상금 뺨.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10년 전에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10년 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게 2012년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 정산이 안 되도록 막혔습니다. 이게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을 올려준다거나 혹은 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법에서 딱딱딱딱 정해놓은 사유 외에는 절대로 퇴직금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꺼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은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거든요. 사교육비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고 마포 만들고 노후자금 뒀고 애들 막 가입시켜달라고 미치고 팔짝 인선이 게 어떻게 사유가 좀 만들어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엔 진짜 급한 상황이긴 한데 법에서는 이거 노후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그죠? 사기 지금 중3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 아이까지 하려면 한 4년 정도만 버티면 되는데 일단은 팁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통해서 마통의 급한 불은 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환 기간도 늘리면서 매달 상환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얼마나 줄어드는지 월 지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2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 3만 원 이렇게 나가던 걸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줄일 게 있는데요. 남편 용돈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빠 용돈. 이 자녀의 사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실 정도라고 한다면 용돈도 일부 포기할 정도, 일 각오 정도는 하셔야죠. 15만 원만 쓰십시오. 네. 또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30만 원씩 내고 계신데 이거 원금 도달 시 해약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도 좀 제한적입니다. 차라리 소액으로 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렇게 한다면 월 138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38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앞서 사연 보니까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은퇴 시점에 구체적인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파악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지금부터 뭐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우시기에는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정도만
남들 하는 정도만 하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내분이 전업주부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아내분의 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씩만 가입을 하셔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10만 원씩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평생 동안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각을 잡으려면 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324만 원. 오. 그리고 뭐 최소 생활비 231만 원 정도 딱 맞춰가면 오? 아니 인선 씨 그거 언제 외웠어요? 324. 324.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이거든요. 야. 네. 세계 결핵의 날에 맞춰서 324만 원. 아프기 전에 노후 관리 잘해야 돼요. 오, 전문가세요. 자, 일단 거죠, 뭐. 1 칭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족의 적정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략 가늠해 보자면 얼마가 필요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애들 뭐 고3이고 중3이고 뭐 생활비 많이 들어갈 텐데 퇴직 이후에도 사실 바로 생활비가 급격하게 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한 5년 정도는 그 직전에 쓰시던 생활비가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가 있죠. 65세부터 나오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예, 국민연금이 나오고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뭐 소득도 조금 늘어나고 생활비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노후의 밑그림만 그려 나가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상황을 보니까 퇴직하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이렇게 두 개인데 다른 수입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보강할 수 없을까요? 네. 이제 개인연금이 있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5세부터 개인연금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입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 개인연금이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데 이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나이로 보면은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단 60세까지 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변액연금에 월 3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만 이거 해약하시고 나면 30만 원 여윳돈 되시는 걸로 연금저축펀드에 한 20만 원 납입하시고 나머지 10만 원은 이제 아내분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하셔가지고 노후를 좀 개선을 하시되 이제 적자 상태가 조금 구조가 개선이 되고 나면 여윳돈이 생겨서 이제 저축하실 만한 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축액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변액연금 중도 해지하면 네. 이것도 좀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도 해지인데? 예, 보험은 사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가입을 하셨는지 이제 납입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상 가입 후에 우리가 7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중간에 떼는 그 해지 페널티 이런 수수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채우셨다면 뭐 원금에 도달 거의 하셨을 테니까 이건 해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납입액으로 뭐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걸 가입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아직 7년이 안 됐다.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라고 한다면 7년을 채우려면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럼 2년짜리 적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되 연금저축펀드는 뒤로 밀어두지 마시고 다른 생활비라도 좀 줄이시더라도 미리 조그만 소액으로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 연금저축에 한 20만 원 가입했을 때 나중에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이거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상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내는 20만 원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냈다. 이거 10년 나눠 받으면 한 달에 지금 가치로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사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축 효율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분들 지금 퇴직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 후에 10년 동안 한 달에 125만 원이라는 소득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액연금으로 그간 모은 돈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이제 뭐 성과금으로 조금 여윳돈 그리고 이런 퇴직금 합쳐 보면은 생활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집도 사실 거의 대출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갚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게 되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상당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퇴직 후의 얘기인데 아까 4년 정도 사교육비 참으면 된다 이랬는데 대학 가도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등록금이 많이 뭐 들어요. 쭉쭉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두 부부의 이제 노후 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녀한테 올인하시는 거 이거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가 너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해 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고요. 학자금도 본인들이 대출로
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해서 갚게 되면 이때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출 이자가 있지만 사실 이 공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학자금 대출 받는 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군요. 오히려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리한 거 요건 몰랐네요. 네. 그럼 20살쯤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자기가 알아서 다 벌고 그렇죠. 부모님은 20살 전에 교육비를 좀 부담해 주시고 그 이후는 노후 자금에 좀 집중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 굿.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나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맞춤 솔루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주택담보대출 월 120만 원 상환하던 것을 월 40만 원 상환으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주택담보대출로 통합할 것이라고 솔루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용돈도 15만 원으로 줄이고 변액연금 30만 원 넣고 있었는데 원금에 도달했을 때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 20만 원 그리고 아내 국민연금 10만 원 이렇게 나눠 넣을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매달 90만 원씩 마이너스였던 상황이 월 138만 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인선이 수학과에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뭐 이제 수학과에 시켜주세요. 좀 숨통이 트이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매운맛 조언을 드리자면 노후를 위해선 인선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네. 굉장히 흐뭇하게 소장님한테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버리다니요. 버려요? 사실 뭐 연을 끊는 건 아니고 냉정히 말해서 뭐 학원도 과외도 사실 공부에 소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학원 못 보내줘서 과외 안 시켜줘가지고 얘가 공부를 못하나 이거 사실 부모님의 아쉬움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 선을 딱 그어주셔야 나중에 결혼할 때 엄마 집 사줘. 아빠 집 사줘 이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아니 일단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놔야 네. 자녀 입장에서 든든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고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겉옷과 함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가을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100mm 이상, 서울 등 중부는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는 가을 호우가 우려됩니다. 현재 남해안에는 호우특보도 발효된 상태인데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서 날이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에 그치겠고요. 대전도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네, 이번 비가 추위를 더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현재 썰렁한 가을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아집니다. 네, 가을이 빠르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톰한 겉옷으로 보온에 힘써주시고요. 또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부천시와 가톨릭대학교, 유한대학교가 주최한 부천시 링크 3.0 대학연합 라이즈업 커리어 페스티벌 2024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진로, 취업, 창업, 평생교육 등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갖는 직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부천시 일자리 및 평생교육 상담을 비롯해 대학 학과 홍보와 입학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지역, 그리고 시민, 청년, 그리고 학교, 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의 장을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회가 저희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그러한 중요한 미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널A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 토론회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교육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며 또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를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 극복은 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저출생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